사람들은 노령사회다, 노령화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왜 이것이 문제인지에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55년에서 63년, 64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지만 그거는 인구학에서 1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고요. 2차 베이비 부머가 뒤에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베이비 부머는 65년생부터 한 74년생까지를 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똑같이 베이비 부머냐면은 다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95에서 100만 명씩.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전에 태어났고 그런 뭐 빈곤도 경험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사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이었거든요. 과거에도 중심이었고 그 김광석 씨가 딱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어른이 계속 어른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2050년이 돼도 그분들은 어른일 거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쫓아오는 지금의 청년 혹은 그보다 이제 태어난 친구들은 어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386의 가치관과 386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성 없이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사회라는 거는 다양성이 많아야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연령 구조에서 오는 다양성이 완전 사라져버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가 다른 나라의 고령화와는 굉장히 다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우리 이제 사회적 불평등 얘기하면 이제 최근에는 뭐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것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지만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세대 불평등이라는 개념도 등장한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구조와 문화를 고려할 때 특정 세대, 과거에는 386 세대라고 그랬던 세대들이 정치적 권력만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 민간 분야에서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세대 불평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태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정말 어쩌다 어른이 되었는데 지금의 이제 20대들을 보면 어른이 될 수 없는 세대다. 아주 되게 정말 인상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20대가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자기가 올바른 자리에서 사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구조가 변한다는 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치적 문화적으로 심각한 어떤 지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의 산업사회 시대에는 유권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주권, 이 권리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층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비단 정치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 데모크라시다. 저는 뭐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실버 세대들이 엄청나게 이 크기도 커지지만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도 살펴보면은 투표에 매우 열심히 참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실버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 정책 선호도, 폴리시 프레퍼런스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결국 기존의 어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이 고령화로 인해서 이 유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은
뭐 다른 균열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념이랄지 뭐 세대 간 갈등, 하지만 사실 세대 간 갈등도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경험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코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산업화 이후에 짜여진 정치 체제의 근본의 틀을 다시 우리가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인구가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우리가 이제 정치 무대를 보면 중요한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지금도 중요한 정치인으로 맞습니다. 남아 있고, 예. 아마 10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정치인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예컨대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기회를 독식하면 젊은 세대는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구 숫자적으로도 약할 뿐만 아니라 발언의 기회도 줄어드는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은 예컨대 세대의 기득권 세력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세대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대 다양성,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갔을 때 세대 다양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러니까 그 이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 디모크라시의 구조, 정치적인 의사 결정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생산이 일어나는 일반 기업,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계적인 구조에 기반해서 위계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들을 어디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수평적으로,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 세대 다양성의 문제, 그래서 세대의 특정 세대의 목소리가 가중되는 그런 것들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가 늘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그만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구조를 어떻게 바꿨을 때 지금 다른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생각이 자꾸 가게 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다면 이 인구의 도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령화로 인한 그 세대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의사결정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인구 정책은 크게 뭐 불프강 러츠라고 오스트리아의 그 왕립 인구 연구 센터가 있는데, 인구 연구소인데 인구 연구원인가 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헤드를 하셨던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구 정책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미티게이션, 완화하는 정책이고요. 하나는 어댑테이션, 적응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얼마 전에 인구학회지에다가 저희가 페이퍼를 하나 내면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 그게 뭐냐면 기획을 해야 된다, 플래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김현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게 딱 그거 같아요. 플래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현재 구조를 그대로 가면은 당연히 이거는 어두운 미래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그거 알니까 바꿔야죠. 근데 바꾸는 거를 미티게이션에서 완화를 시킨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두운 미래가 좀 더 늦게 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어댑테이션은 아유 저런 어두워졌으니까 우리는 조금 거기에 좀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런 거고, 플래닝은 아예 그걸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다시 판을 다시 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플래닝의 저희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현미 교수님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미티게이션이나 어댑테이션을 넘어서서 이제는 플래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플래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뭐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영미 교수님이 끄집어냈고 이제 조영태 교수님이 이제 덧붙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구 변동 아니겠어요? 이제 저도 20년 전부터 사실은 예측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대학을 경영하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인구 통계를 제가 이제 학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많이 참조를 해서 그 당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 변동이 이루어져서 싱글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개인화, 개인주의 경향이 심해지면서 단독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노령화된 세대는 사실은 이제 1인 많이 일찍 사망하신다거나 뭐 그런다면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단독 가구가 늘어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는 거의 3명 중에 1명은 단독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단독 가구가 주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선 주거 형태가 변화를 하죠. 과거에는 높은 평수의 아파트가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인기이고,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이제 한 가구에서 살다 보니까 조리를 같이 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런다면 식구라는 개념이 그런 것인데, 이제는 혼자서 먹어야 되고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유행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간편식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변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인구 변동이 우리의 이제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독 가구의 노령화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의 빈곤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들의 메가 트렌드는 여전히 단독 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런 지금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학령 인구에 초점을 맞춰도 좋겠고, 아니면 뭐 싱글톤의 등장과 출현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데 맞춰도 좋겠고, 조금은 이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까지 안정적이었던 구조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